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 회복이 느린 경로를 따라가는데 그나마 대단히 좁은 길이다. 마치 가파른 말 안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말 안장에 비유했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위를 걷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간에 삐끗하면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 이슈별 이합 집산, 글로벌 정책 공조의 약화, 그리고 중국 리스크까지. 또한 세계 경제가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유무역보다 경제 안보가 더 앞서는 시대인데 이게 계속되면 물가 안정 시대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말 안장 위에 서 있는 우리 경제, 우리가 고개사처럼 말을 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낙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5월 17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경제상식 퀴즈를요. 예. 오늘도 퀴즈와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미국 고용시장에서 대기업의 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인 이 자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 거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네요.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생산직 직군을 우리는 블루칼라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앉아서 주로 일하는 사무직 직군을 땡땡땡 칼라, 이 5글자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청바지와 하얀 셔츠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기차, 자동차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이 처음으로 1위 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요. 전기차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전비만 50만 원 나온다라고 하네요. 다른 하나는 그 펀드 매니저 얘긴데요. 가장 유명한 매니저 워런 버핏 변심했습니다. 5조 원대의 TSMC 주식을 반년새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거물들은 중국의 빅테크 종목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배팅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중국 빅테크를 오히려 담았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누군지. 자, 강영연 기자 아이템은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해서 전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도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패소 사례가 없어서 소송 전선에 있어서는 무풍지대로 여겨왔었는데요.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아이템 아까 중국의 그 자동차 이야기인데 중국이 자동차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알았는데 수출도 이제 1등이 됐어요? 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요. 집계를 해봤더니 예. 이제 일본, 독일, 중국 등 각국 자동차 협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발표한 1분기 수출 대수를 이제 우리 협회가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남들은 얼마나 팔고 있나. 중국이 1분기 자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가 99만 4천 대, 10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95만 4천 대 수출한 세계 1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21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쳤고요. 작년에는 독일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일본까지 넘어섰습니다.
중국 수출량 가운데 80% 안팎이 순수 중국 브랜드 제품이고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차는 약간 짝퉁 이미지가 있어서 해외 소비자 놀림감이 됐는데 최근에는 소형차는 물론이고 전기차 등을 앞세워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까지 갖췄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더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성능도 많이 올라와서 택하고들 있는 것 같네요. 수출 1위, 중국이 자동차 수출국 1위. 그 오른 비결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중국이 가장 많이 차를 수출한 국가가 이란, 인도, 베트남, 미국 이런 순서였어요. 네. 근데 지난해를 봤더니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 이 선진국으로 수출국 상위권이 다 바뀌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수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반면에 10% 미만이었던 유럽 수출 비중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차량 위주 수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대당 평균 수출 단가가 18년에는 13,000달러 그러니까 한 1,700만 원 정도였는데 22년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16,000달러 2,200만 원으로 27%나 올랐습니다. 올해를 보면 2만 달러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 현지에 투자한 외자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도 한몫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가 공장이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도 공장이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 걸 계기로 최근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에서만 27만 대를 제작 수출했습니다. 중국 내 자동차 회사 중 수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좀 부진에 빠진 그 틈도 이용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요. 네. 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든 틈을 타서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가 봤더니 지난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부품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 때 기회를 잡았던 것이 수출 실적이 좋아진 원인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저는 큰 것 같아요. 이 내연기관차에서 이젠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전기차 경쟁력을 앞세워서 특히나 환경에 민감한 유럽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2,700만 대를 생산한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넘쳐나는 내수 수요 맞추느라고 굳이 수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5, 6년 전부터는 내수 시장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네. 다시 국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전기 요금이 좀 오르면서 전기차 몰고 다니는 분들 맞아요. 특히 충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요. 사실 뭐 환경, 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해온 한전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제도 이거 지난해 6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게다가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선 전기차 충전 요금이 100kW 이상의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400원대 진입하는 거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9월 이후 전기요금 계속 올랐고요. 앞으로도 또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50kW 급속 충전기는 킬로와트 시당 324.4원, 100kW 이상의 급속 충전기는 347.2원입니다. 사실 충전 속도 느리지만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완속 충전기 있잖아요. 네. 요거 이용하면 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기사, 택시기사 이분들은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충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실 생계형으로 쓰셨던 분들은 야 충전료가 훨씬 싸다. 였는데 이제 요금 인상 때문에 전기 화물차 매력이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어요. 네.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켠에서는 전기요금 많이 올라서 충전요금 부담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싸게 충전해 오지 않았느냐 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전기차 충전력은 뭐든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싼 건 맞습니다. 네. 내연기관 자동차 유지비보다는요. 70kWh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승용차가 50kW 급속 충전기로 1회 완충하면 요금이 22,000원이에요. 동급인 내연기관 차량의 42에서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거든요. 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난 심화하면서 이미 전기차 충전비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전기가 싸다는 얘기죠. 네. 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서 전기차 테슬라 모델 3로 약 161km 주행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7천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근데 휘발유 차량 혼다 시빅으로 같은 거리 달리면 2만 6,600원입니다. 더 싸요. 오.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는 휘발유 상황인데. 차량의 주유비가 더 더 싸다. 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더 비싼 돈 내고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환경이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전기차를 택하는 분들 중에 친환경도 있지만 유지비가 싸다. 유지비. 를 이제 많이 이유로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조금도 축소되고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니까 굳이 친환경 차를 살 필요가 있어 전기차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기차 충전 요금 요걸 이제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화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싸게 이용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또 인상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강영영 기자, 아까 그 부동산 이야기,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원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게 전세제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세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제도 전면에 대한 개편을 하겠다고 네.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용역이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비롯해서 전문가, 학계, 시장 의견을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세제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원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원래 이달 말로 끝나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6월부터는 의무였고 네. 지난주에도 이거 우리가 한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네, 네. 근데 그 기간에 좀 변화가 생기네요. 네, 원래 다음 달부터 과태료 물리겠다고 했었는데 네.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원 장관은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것을 포함해서 임대차 3법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될지 혹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원 장관은 꼭 폐지라는 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꽤 맞추는 억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를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이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던가요? 네, 일단 연초부터 불거졌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충격으로 금융사의 연쇄 위기 그리고 뭐 건설사들의 유동성 경색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뭐 이 정도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확산한 미분양 리스크도 한층 완화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예측 관리가 가능한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건설사들이 나근 효과를 우려해서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고 잘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등록 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세 사고 이거 계속 뭐 문제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1조 원을 넘겼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은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가 전세 보증 사고가 금액이 2,857억 원, 건수로는 1,270여 건에 달하는데요. 지난달 것만. 네네. 이로써 이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올 들어 4개월 만에 1조 830억 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전체 총액이 1조 1,7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그만큼 육박한 네, 거네요. 굉장히 빠르게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보증 사고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수도권이 1,120건, 비수도권은 153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도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숫자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까지 허그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 수가 10만 9천여 가구, 그리고 허그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이 25조 원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 사고도 거기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대책이 빨리 나와야겠네요. 자, 고란 기자 얘기 다시 갑니다. 앞에서 예고해 주신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봐야죠. 워런 버핏은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게 네, 나왔죠. 요거 뉴스에 막 지금쯤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럼 지금 나오나 1분기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13F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운용자산 규모가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00억 이상인 기관 투자자는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우리 뭐 투자했어요라고 제출해야 됩니다. 네. 13F.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많이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난 자료다. 그렇죠. 1분기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 분기 거. 예, 그러니까 5월 중순인데 지금 1분기 말 자료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니까 혹시라도 이거 투자하실 분들은 요 시차를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자, 버핏을 봤더니요. 보유 비중이 1등과 2등이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니까 총 3,251억 달러, 그러니까 약 434조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와,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네, 맞습니다. 보유 주식 수가 작년 4분기에 8억 9천만 주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 9억 1천만 주로 2% 늘었습니다. 그런데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37% 올랐거든요. 그렇죠. 와,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37% 올랐다. 정말 훌륭하죠. 작년 4분기에 버핏이 보유한 애플 주식 평가 금액이 1,163억 달러였는데 1,509억 달러로 30% 뛰었고요. 애플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버핏이 보유한 지분은 약 5%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인데요. 전체 9%입니다. 주식 수를 10억 1천만 주에서 10억 3천만 주로 한 2% 정도 더 늘렸고요. 그런데 애플과는 달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1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도 손해를 봤고요. 아울러서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라는 약간 또 금융회사에다가 9억 달러 신규 투자했고요. 여기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대형은행입니다. 네. 비자, 마스터카드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신용카드 발행 업체인데요. 이 반면에 똑같은 금융주라고 하더라도 뉴욕 멜론은행과 US 뱅코프 지부는 전량 처분했습니다. 미국 뭐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거 보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워런 버핏 배우자면서 실제로 워런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 항상 이렇게 공개되는데 네네. 그걸 따라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또 이런 말도 하고요. 반대로 판 것도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화제가 된 게 맞아요. 바로 TSMC. 작년 3분기만 해도 TSMC 주식 41억 달러, 5조 4천억 들고 있다라고 신고했거든요. 네. 근데 4분기에 상당량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820만 주 이번에 모두 팔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팔았을까? 이달 초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이 TSMC 도대체 왜 판 거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TSMC는 멋진 기업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아니 멋지면 팔지 말아야지. 일단 그렇게 팔지 평가하고. 말아야지.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빅쇼트라는 영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아래쪽 방향, 떨어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큰 고통을 겪다가 크게 성공한 사나이. 네네. 마이클 벌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됐죠. 이분은 투자 규모에 비해서 훨씬 유명하신 것 같아요. 아, 투자 규모보다. 네네네. 마이클 벌이 사이언 자산운용 대표인데요. 중국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약 1,100만 달러 상당의 징둥닷컴 주식 25만 주 보유했습니다. 아까 버핏은 뭐 몇 억 달러였는데 여기는 1,100만 달러잖아요. 네. 지난해 4분기에 7만 5천 주에 비해서 약 3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알리바바 주식 보유량도 2배로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분 가치가 보니까 알리바바의 지분 가치가 한 1,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블룸버그가 평가한 게요. 이 벌이는 시장 역행 투자로 이름을 알렸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드니까 헤지펀드들은 중국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벌이 혼자서 중국 빅테크주 쓸어담고 있거든요. 마이클 벌이는 항상 반대로 간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의 유명한 헤지 펀드들도 중국에선 좀 탈출하자 이런 맞아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네네네. 그들은 왜 중국 주식을 줄이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니까 좀 부진합니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중국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지난 1월에 13.3%였는데요. 현재 보니까 한 10.5%로 줄었어요. 또 헤지 펀드들은 올 1분기에만 징둥닷컴 주식 총 400만 주 매각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궁금한 분이 이제 소로스 네. 또 유명하시죠. 영국을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남자. 이 소로스 펀드가 작년 2분기부터 테슬라 주식을 모아왔는데 1분기에 13만 주 전부 매각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다 팔았다고요? 네네. 미국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보유 지분도 크게 줄였고요. 이 작년 말 1,400만 주였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50만 주로 75%가량 줄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외신에서 다들 막 인터뷰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때 뭐 판 이유들도 하나둘씩 또 나오게 되죠. 강영현 기자.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어요. 네, KB 신용정보의 사례인데요. 네. 이 회사는 2016년 2월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고요. 적용 직원에게는 기존 연간 연봉의 45%, 70% 정도를 업무 성과와 연동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즉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KB 신용정보의 원고가 임금 피크제를 받지 못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근무 기간이 2년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KB 신용정보의 직원들은 임금 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에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의 직전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임금 피크제 시행 후에는 성과 평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받아야만 기존 연봉의 300%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년 만약에 최저 등급을 받게 되면 정년 연장에도 기존 연봉의 225%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게 약간 좀 연봉을 줄이고 대신에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하자라고 협의를 하는 건데 너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이거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겠는데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 사실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모두 기업이 승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폭이 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향후 소송전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년 변경이 없는 정년 유지형 그리고 정년을 늘리는 정년 연장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2013년에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따라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 임금 피크제 도입 업체 중 87%가 정년 연장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원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농어청공사, 삼성화재, KT 이런 곳이 모두 기업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바탕에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해도 괜찮은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네. 대법원이 1년 전에 판결할 때 제시했던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임금 상각에 준하는 업무량, 강도, 저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불합리해야 임금 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볼 수 있다. 이런 차별로 기준을 보려면. 네네 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기준을 판단 근거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정년 연장이냐 유지냐에 관계없이 임금 삭감 수준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할 때도 노사가 조금 네. 더 정밀하게 협의를 쉽게 해야겠네요. 말해서 좀 적당히 깎아라 그러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3억 개에 달하는 세계 정규직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즉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순 노동을 대신할 거라는 전망과 달리 회계사, 세무사, 기자 이런 사무직들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색깔의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그래서 사무직을 땡땡땡 갈라 이렇게 5글자로 합쳐서 부르게 되죠. 아까 5967님, 5967님이 1등으로 보내주셨고요. 5967님. 그리고 1006님, 1006번 쓰시는 분께서 1등 하고 싶어요라고 정답 함께 보내주셨는데 110등. 리더빌더님은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라고 250등.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6460님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응모하고 커피 한 잔 못 받은 건 저뿐인지 싶어요. 누구는 여러 번 봤던데. 정답 땡땡땡땡땡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항의와 이렇게 또 이제 격려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경찰관이 다가와서 딱지끈을 대처럼 경찰관도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격려하면서 딱지끈으로 약간 6460님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성민님은 취준생입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이 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오성민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9743님은 예전엔 이걸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했는데 지금은 티셔츠에 간편한 차림으로 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 언론사 퇴사하고 나서 거의 3년 동안은 셔츠에 넥타이 매본 적이 한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벗어 던지니까 정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4577님은 기술 배우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진리였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블루칼라 일자리도 로봇으로 또 대체가 될 수 있고 이 땡땡땡 칼라 일자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거 피할 곳이 없네 이거. 피할 곳은 일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기다릴게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터넷 쓰려면 포털 사이트를 대부분 거쳐야 하죠. 그래서 이름도 포털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은근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챗 GPT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역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포털 회사들이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과거에 논란이 많았던 실시간 검색어의 재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 이 포털 시장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송태민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를 다시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실검의 부활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던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거는 살짝만 길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다음 사이트에서는 투데이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유사한 이제 트렌드 토픽이라는 거를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한번 일반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이대호라고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대호 편집장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우측에는 투데이 버블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연애, 음악, 해외 야구, 뭐 방송, 스포츠 등 편집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키워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 보여지게 되는 원리는 다양한 출처의 최신 빅데이터들의 문서를 분석해서 제공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밑에를 보니까 또 분야별 검색어가 1부터 10까지 숫자와 함께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 탭에는 현재 1 옆에는 조용필 콘서트, 2 옆에는 미스터 트롯 2 콘서트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순위라고는 안 써 있는데 숫자는 같이 써 있긴 하니까 그렇죠. 약간 순수해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 실시간 검색어는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이 검색어를 데이터화해서 한마디로 입력 횟수 증가의 비율에 따라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성공 예감을 청취자분들이 많이 검색해주면은 실시간 순위에 올라가는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지만 그게 실시간으로도 가능했죠, 막. 맞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약간 방식이 다른데요. 네. 다양한 웹사이트들의 이제 키워드들을 반영하고 사람마다 다른 키워드를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제가 한국 코믹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저한테는 이제 한국 코믹 영화를 더 많이 이제 추천하게 해주는 것이지 네. 뭐 다른 사람들이 기생충을 많이 검색했다고 해서 저한테 기생충을 노출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논란이 한 2년 전, 3년 전에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서 당시 네이버 다음도 그걸 순차적으로 폐지를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실시간 트렌드라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다른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은 뭐 논란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존과는 다르게 전체 양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약간 차별화돼서 보여주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순위를 조작하거나 여론 조작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해당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또 파악하게 된다면은 또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와는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네이트, 줌닷컴 우리나라에서 한 3, 4위, 뭐 한 4, 5위 이렇게 하는 포털 사이트들은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도 없고 뭐 얘기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이제 점유율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텐데요. 예. 사람들 사용성이 네이트나 뭐 줌 등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됩니다. 네, 0.01%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찾지도 않다 보니 여론에도 크게 영향이 없고, 네, 그래서 사이트 자체에서 뭐 새로운 걸 제공하기보다는 약간 갈무리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에도 끼지를 못하는. 네, 이건 좀 씁쓸하네요. 네. 그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 카카오가 준비는 하고 있고 이들 입장에서 여기도 이제 기업이니까 이 서비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과 바로 직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게 곧 돈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광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전 방송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녹색 검색창에서 뭐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실시간 순위를 한번 올려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한마디로 그 소리는 사람들한테 순위권이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포털들이 힘이 한마디로 없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네.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이 매출이 많이 커질 텐데, 네. 그런 이제 포털 주 수익원이었던 이런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들어오게 유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유율을 올리게 되려면은 이런 이제 실시간 트렌드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구글이 힘을 못 쓰고 있다. 네이버랑 다음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인식이었는데 네. 최근에 점유율을 보면은 네이버가 떨어지고 구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와 이제 뭐 다음으로 했을 때 네. 뭐 2017년도에는 네이버가 한 뭐 80%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았으나 뭐 작년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62%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아하. 그다음에 원래는 다음이 한 8.7% 정도로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5%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됐고, 네. 그 사이에 2위를 구글이 기존 8%대에서 현재 30%까지 올라오게 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네. 이런 가운데서 그 카카오가 오래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즈와 카카오가 이제 합병을 한 건데 네. 이번에는 다음 서비스를 포털 서비스를 사내에서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다음이 이제 카카오의 비주력 사업으로 확실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내 독립기업이라고 하는 CIC, 네, 컴퍼니 인 컴퍼니 개념으로 해서 네, 오는 15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서비스 자체의 이 가치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자 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분사나 혹은 뭐 매각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미미해지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이고 뭐 정치적인 부담까지 오히려 안고 갈 수 있을 테니까 이거를 좀 분리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체감을 합니다만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예전엔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SNS 있죠. 뭐 인별그램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해라고 했지만은 예. 사실 아이들은 이제 언제나 성인보다 빠르니까 그들의 과거였지만 현재 몇 년이 흐른 지금에는 이제 성인들도 사실 포털보다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등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렇죠. 하거나, 근데 올해부터는 또 더 달라진 게 네. 이제 인공지능 같은 챗 GPT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기도 하고, 혹은 인기순위라고 했던 과거에 실시간 검색어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각 SNS마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뭐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든지 뭐 트위터나 틱톡 등등도 전부 다 뭐 실시간 트렌드 이슈를 반영해서 뭐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SNS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어떤 게 지금 유명하구나, 어떤 게 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검색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털 사이트, 포털 기업들 입장에서는 괴로워지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다양해지고 좋은 서비스가 많아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포털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누가 살아남을지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현재 구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30%까지 올라왔고, 사실상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이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국내만 사실 1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위가 구글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 몇 년 사이에 30%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구글 바드라는 걸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구글 바드는 또 이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희 역시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베타 테스트다 보니까 여기에는 광고도 없고
순수하게 제가 원하는 검색어에 대한 이 해답을 좀 주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좀 이제 많이 메리트를 얻는 것 같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음이라든지 네이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들을 올해 여름 이후에 이제 오픈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좀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구글 바드가 먼저 나왔다 보니까 국내에서 얘네들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네이버도 그 GPT 같은 언어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 23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 4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냉면은 11,000원, 삼겹살은 2만 원, 자장면은 7,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3%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147명으로 일주 전보다 2,6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7명, 하루 새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이 1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마음, 멘탈을 다스리고 관리하려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는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MZ세대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은우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몰랐네요. 네. MZ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고 찾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우울증을 겪는 MZ세대들이 이렇게 많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심각한 수준의 어떤 고립이나 우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우울과 간단한 어떤 약간 작은 고립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2.4% 정도가 은둔형 청년이라고 답을 했고 또 사단법인 오늘은에서 조사한 청년 세대 고립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물리적 혹은 이제 정서적 고립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중에 한 44% 정도가 일주일 이상 고립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말씀 주셨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이나 고립은 진로나 아무래도 취업 그런 과정에서 실패 경험 그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랄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한 가지 이유보다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경쟁이 좀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좀 실패에 좀 관대하지 않은 문화 이런 것들도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4%가 일주일 이상의 고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일주일 이상 뭐 혼자 있어봤다라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네. 이것도 궁금한데 기성세대들은
뭐 지금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술 한잔을 하거나 뭐 회식을 하거나 누구와 어울리거나 네네. 물리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MZ세대는 좀 다른가요? 어떤 뭐 사실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아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좀 혼자서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친한 사람들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공연을 즐기는 기존 방식도 사실 여전히 유효하기는 합니다. 네. 뭐 명상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시에는 기존의 나랑 친소 관계가 좀 없더라도 이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이른바 그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 이런 곳에 가서 차라리 좀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 정신 건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마음 치유, 뭐 마음 챙김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업이나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 좀 접근 가능한 정신 건강 테스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전문적인 심리 치료까지 제공해 주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게 18년 이후에 코로나를 좀 지나오면서 이 명상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한 2천여 개 정도 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네. 적극적으로 이런 뭐 앱을 찾아서 쓰기도 하고 네. 또 심리 상담 센터를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숨기지 않는 네네. 그런 MZ세대들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고립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유사한 어떤 뭐 니트라고도 좀 부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공통 형편들을 지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라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 같은 경우가 네. 이 코비드를 좀 지나오면서 이런 마음 챙김 서비스를 확대한 곳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한국의 어떤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국적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외국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어떤 마음 챙김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문턱이 기존에 높았던 이유가 비용 문제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이 상담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가격을 많이 낮춘 이 측면이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용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마음 챙김이나 이런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같이 이제 심각한 질병 같은 개념보다는 내가 좀 삶의 질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케어의 영역으로 인지되면서 이 심리적인 문턱도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 상담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네. 청년들도 부담 없이 심리 상담 어떻게 보면 치유 상담 할 수 그렇죠. 있는 것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근데 아예 돈이 안 드는 것도 있다고요. 그냥 네. 멍 때리기 하는 것들. 이게 사실 저게 뭔가 싶기도 하는데 네. 일부러 뭐 불멍도 그렇고 네. 물멍도 그렇고 뭐 모래시계 같은 거 쳐다본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마음 챙김의 일종으로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이나 취향 공유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음 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 챙김이다라고 하는 20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멍 때리기 같은 게 일종의 이벤트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루틴으로 멍 때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Z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이걸 도와주는 소품들 모래 모양이 이제 스스로 바뀌는 모래멍 액자라거나 혹은 물에 이런 베스밤이 풀리는 거를 멍하게 지켜보는 물멍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시몬스라는 그 친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광고 영상 자체를 멍 때리기 컨셉으로 만들어서 또 Z세대들한테 좋은 반응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멍 때리기라는 걸 정말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뇌과학자에게 들어보니까 네. 멍 때리는 그 시간에 우리 뇌가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책장 정리를 하듯이 내 뇌에서는 데이터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수월하게 편하게.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라도 멍 때리기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뇌 건강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뭐 하루 종일 멍 때리면 안 되고요. 예. 뭐 필요하면 하루 종일도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으면 네 가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걸 기업 입장에서 사업에 네. 접목하려는 좀 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음원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명상이나 힐링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음원 서비스에서 아주 예전부터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각으로 어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하는 오디아라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후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심신적인 어떤 안정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향을 이용한 어떤 심신 관리 이런 것들도 기업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어떤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아로마 테라피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이런 고립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심리 상담과 좀 결합한 아로마 향 만들기 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 사례나 단체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또 아주 일부에서는 네. 아주 일부 어르신들 네. 이른바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은 요즘 애들 정신이 나약해서 그렇다. 그러다 네. 이겨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선들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네. 그 마음 챙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한편에서는 마음 근육 키우기라고도 부르는데 요 명칭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모두 신체 상태나 이 기초 체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똑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에게는 좀 아무렇지도 않은 무게가 타인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의 무게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면 그런 시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좀 고립 청년들이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에서 진행을 했던 고립 청년의 그 아로마 응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50개를 준비했는데 내가 스스로 좀 고립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200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이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헤아리시면 좀 나약하기만 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어떤 시선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좀 도와줘야죠. 맞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고.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문자 메시지로 네. 0419님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이 땡땡땡 칼라로 35년을 근무한 뒤에 암과의 싸움 중이라서 라디오만 듣고 두문분출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증상들에 사로잡혀서 활동이 지루하고 몹시 슬퍼요라고 이렇게 또 우울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0419님께 제가 뭐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몸은 밖으로 못 나갈지언정 마음과 생각은 어디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책을 보시고 네. 영상도 보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또 우리도 그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과 마음은 어디든지 우주까지도 다녀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0419님도 많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핀테크의 세계를 이게 또 얼마나 돈이 되는지 또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더 편하게 바꿀지 조가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